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지 개발 강의를 매주 목요일에 하다가 이 농지 강의 때가 돼서 예전에 쓴 교재가 농지법이 요 근래에 아주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교재 가지고 강의하기 어려워서 한 달을 쉬고 지금 농지법이 바뀐 걸 갖고 새로 교재를 새로 편집해 갖고 아직 출판은 하지 않았고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 틀린 데 있으면 좀 수정해서 고쳐서 하려고 지금 오늘 강의를 한번 첫 강의를 해보는 겁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원고를 만들어서 처음 하는 강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교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잡은 것이 이렇게 보면은 파트 1에서부터 파트 6까지 잡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 여태까지 농지법이 농지개혁법에서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나서 현재까지 농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언제 왜 이런 식으로 농지법이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파트 1에서는 파트 2에서는 이 FTA 때문에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법이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많은 법이 농지법 말고도 농업인에 관한 많은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농지를 투자할 때 알아야 되는 그 FTA 후에 만들어진 농지 관련 법규를 몇 개를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파트 3. 파트 3는 현재의 농지법입니다. 현재의 농지법에 의해서 현재의 농지법을 적용받는 농지가 어떤 것인지, 현재의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은 어떤 식으로 농업인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파트 3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번째 파트 4는 농지위원회가 원래 농지위원회가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생겼습니다. 그런 농지위원회 다시 생겼는데 이 농지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파트 5에서는 우리가 어떤 땅이든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등기 이전이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언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고 언제는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 없는지, 어떤 농지는 농지법상 적용이 되고 어떤 농지는 농지법상 적용을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트 5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파트 6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전부 다 4주에 걸쳐서 하게끔 되는데, 파트 6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실전 사례가 워낙에 여러 가지다 보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여기서 행정소송도 한 것도 있고 뭐 질의한 것도 있고 답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파트 6는 2주, 세 번째, 네 번째를 거쳐서 2주에 가서 강의를 할 거고, 오늘은 파트 1, 2, 3, 다음 주에 파트 4, 5, 맨 마지막에 파트 6를 갖고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트 1, 농지의 역사를 알면 농지가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에 관한 법률은 100가지가 넘는다, 제가 이렇게 썼고, 이 농지법의 역사를 보게끔 되면 저희들이 일제에 36년도를 지내다가 36년간을
일제를 시대를 지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난 후에 저희들이 해방을 했고, 우리들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미군들과 이 연합군에 합쳐서 해방이 되다 보고 일본을 이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멸망한 후에 미군이 들어와서 군정을 처음에 지내게끔 됩니다. 군정을 지내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조선이라는 곳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고 관리했던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 치안유지법, 정치범 보호 관찰령, 출판법은 이 미군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고, 나머지의 일본에서 한국을 다니는 대부분의 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공무원들도 그 관청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공무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내왔고, 그 후 2년 후에 이 재현 국회에 이어서 간접선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재헌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지적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법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지만은, 저로서는 부동산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것을 제가 봤더니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지적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농지개혁법은 1945년도에 공산주의가 창궐하던 시대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개인의 토지를 국가에서 몰수를 했습니다. 그 몰수라는 이유는 대개 예전에 귀족 또는 왕족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작농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소작농으로 해서 대규모의 농지를 귀족들이 갖고 있고, 이건 하나도 안 하고 평생을 먹고 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땅을 전부 다 국가에서 몰수를 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고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소유한 지주들의 농지를 전부 다 몰수는 하지 않고 강제로 매입을 해서 현재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분배해주고 나눠주고 5년 동안을 분할해서 갚게끔 만들었던 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그 다음에 귀속재산처리법 해가지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즉 일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이거를 국가에서 귀속하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귀속재산처리법이고, 그 후에 지적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목으로 분할을 했던 것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재헌 정부에서도 다른 법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한 법, 다른 법까지 제가
그 조사를 하고 연구해 보지도 않았겠는데 모르겠는데 부동산에 관한 농지에 관한 법 정도는 이런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대로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법을 그대로 쭉 오다가 박정희 정부 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에 도시계획법이나 국토관리위원법이나 건축법 등이 만들어졌고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건축법이 조선 시가지령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국가에서 가장 야심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 농지개혁법인데 이 농지개혁법의 농지에 관한 것은 이 제한국가에서 헌법에도 명시를 했어요. 보면 헌법 제86조에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고 그 분배 방법, 소유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만들어놓고 농지개혁법에서 그대로 운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농지의 역사고 이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뭐냐면 농지 매매 증명서라는 걸 만들어서 농지 매매를 할 때는 농지 매매 증서가 없으면은 농지의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줬던 것이 이때 농지개혁법 때 만들어졌고 현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의 시조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부동산까지 오르고 여유가 있는 돈을 투자를 하게끔 됐을 때 이때 농지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라는 얘기보다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든가 하는 이런 조건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2000년대 들어서면서 FTA 시대를 맞이하여 FTA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제품을 외국에다가 수출을 할 때 그때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그러한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농산품을 개발을 하라 하는 것이 FTA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같이 좁은 작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은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른 농지가 넓은 나라들과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농지법을 변화를 해서 이렇게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농업인들을 지원해주는 법을 다시 만들도록 바뀌게끔 됩니다. 첫 번째는 원래 농업인들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는데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농사를 안 지었는데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 계획서만 제출하게끔 된 거리에 관계없이 농사 경력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농지법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만들어서 경쟁력이 없는 농지는 언제든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 세 번째는 개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회사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고 네 번째는 농지를 일부를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 다시
다섯 번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농지 연금을 시작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농지에 관한 많은 변화가 오게끔 된 겁니다. 우리가 농지를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이러한 농지의 역사적인 변화를 알고 현재 어떤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내가 농지를 샀을 때는 내가 해야 돼. 사기 전에 해야 될 일, 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농지 은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매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농업인들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필요한데 농어촌 공사라는 곳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30%씩을 받으면서 농어촌 공사에서 이 농업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발족한 농업진흥공사가 1999년도에는 농어촌 진흥공사로 변경되면서 농어촌 진흥공사가 농지개량조합 통합되어서 2000년에는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했고 농업기반공사는 다시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면서 이 농어촌공사가 농촌공사로 승격이 되면서 모든 농지기금을 관리하면서 모든 농업인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러한 농어촌 공사에서는 FTA에서 피해를 보는 모든 농업인들을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즉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을 도와주자는데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조 지원을 해주게끔 되는데 그것이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서 다시 농업인을 지어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주게끔 됩니다. 한번 농지에 관한 법의 역사를 한번 변화를 한번 보시게끔 되면 제일 먼저 1949년도에 이승만 정부에서 농지계획법을 만듭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정부는 좌에서 농지를 취득한다.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결하지 않는 자의 농지. 즉 농업인이 아닌지 자결하지 않는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다시 분배를 하는 것이 농지계획법의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11조 보면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농지급 별도에 의하여 규정된 국가의 농가에게 좌의 순서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작용할 농가에게 현재 당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즉 소작을 먹는 게 소작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에게 그의 농지의 분배를 소유로 하게끔 되는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급 상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상환은
5년간 균등으로 하며 매년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하면서 한다. 제가 이걸 자세히 봤더니 그 매년 5년 동안을 농사를 지어서 정부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소득의 반을 나눠서 5년 동안 반을 계속해서 내고 나면은 5년 후에는 그 농지를 농사 짓는 사람에게 소유하게 했다는 것이 이 농지개혁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 경영을 무조건 금지하는 겁니다. 소작도 못하고 임대차도 못하고 위탁 경영도 못하는 겁니다. 소작, 빌려주는 거, 위탁 경영이 뭐죠? 남에게 일당을 주고 농지에 일을 시키는 것은 위탁 경영입니다. 소작도 안 되고 임대차도 안 되고 위탁 경영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매매 증명, 시행규칙 51조 농지 매매 증명, 이때도 농지개혁법에서 농지를 살 때는 이장과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농민단체 확인을 거쳐 농민단체 확인을 거친다는 얘기는 동네 이장들이나 동네 농사를 짓던 원로들이 저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하고 지정이 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 후에 다시 이 법이 쭉 지내오다가 1973년도 그러니까 49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73년도 한 20여 년 이상을 농지개혁법에 있다 농지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로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만들어서 노태우 정부 때까지 이게 그대로 제정돼서 그대로 오게끔 됩니다. 그 농지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은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50년도에 6.25 전쟁이 났고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온 인구들이 참 북한에서 많이 내려서 인구는 늘어났고 농지는 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구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새로 또 태어나게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 때는 먹고 사는 식량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농지의 개혁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로 바꾸게끔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이때는 이 농지의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만들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한하게끔 되고 절대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써있는다 이런 얘기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농지 기금에 설치돼서 보면 만약에 농지 전용에 따라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는 농지 기금을 받아서 농지를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게끔 됩니다. 또한 만약에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에 농지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대리경작권을 지정해서 그 농지를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다년생 식물 재배 금지입니다. 즉 과수원이 아닌 전답에는 다년생 식물을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경사도가 15도 이상 된 전답에는 다년생 식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허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농지 원부를 만들고 농지 칸을 만들어서 그 농지에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농사를 짓는 것을 직접 관리하게끔 되고, 만약에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게끔 됩니다. 이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박정희 때 만들었고, 이때 시행령에는 절대 농지 정액에 따른 조정비의 납부, 박정희 정부 때의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만드는데, 절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다른 곳에 대체 농지 조성비를 만들어서 농지가 없어진 만큼 다른 곳에 새로운 농지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지 전용 부담금은 원래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절대 농지를 전용할 때 만들었고, 전용 부담금은 그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시하는 돈만큼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공시지가의 30%가 이런 것은 없었고, 그냥 그 당시에 고시한 걸로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 제가 자료를 찾으려는 거 얼마씩 있는지를 했는지는 자료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공시에 이어서 그때마다 몇 년마다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농지법을 정리하면서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준다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진지 제가 근거를 찾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런 것이 내용이 없었고,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냥 농지 매매 증명서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더라고요. 그 쭉 찾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 때에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었더구만요. 이것이 전두환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 왔는데, 김영삼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꿨거든요. 바꾸기 전까지는 이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87년도에 만들어서 96년도까지 농지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게, 그러니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있고,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농지를 빌려줄 수도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임대차 계약과 방법, 임대차 기간, 임차료,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게끔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가 있고, 이때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됐다가 이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다시 생긴 겁니다. 이때에 여기 보면 농지 매매 확인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농지계획법 19조 2항 규정에 의한 농지 매매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농지 소재를 관련한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시구 운명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 매매 확인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그대로 있는데, 자 보십시오. 시행규칙 9조에 보면 농지 매매 증명의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얘기하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이겠죠. 그러니까 농지 매매 증명 신청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농민이 거주지 외 시군명에 또는 소지하는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기 전에 미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입장권 위원장부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농민이 아닌 자가 자격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농지 취득 증명, 매매 증명서 신청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 전부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 하한다.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지를 더 현재 살 때는 이런 증명서가 필요 없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좀 소유하고 싶어서 두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태까지 농사를 안 짓던 사람입니다. 안 짓던 사람이 자격 목적으로 농지를 사겠다고 할 때는 그 가족 전부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서 이때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에 보면은 아까 이게 법률이 농지임대차 보호법이죠. 농지임대차 가지고 87년도서부터 1996년도까지 이 법이 만들어지고 1996년도에 농지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6개월간 거주가 다시 없어졌던 겁니다. 87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는 약 10여 년 정도인가요? 10여 년 정도에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해서 농지매매 증명을 할 때는 그때는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된다.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에게 이건 규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현재의 96년대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됩니다.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보면은 여기 들어서서 여기 보면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했죠. 보면 시행이 언제부터죠? 96년 1월 1일서부터 폐지한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농지의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96년 1일부터 하고 농지의 보존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즉, 이 얘기 뭐냐면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좀 전에는 농지임대차 관리법과 농지보존 및 이행 관리법이 두 개가 별도로 있었던 겁니다. 별도로 있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농지법을 만들면서 농지임대차 관리법과 농지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전부 다 폐지시키고 이때부터 96년도 1월 1일서부터는 새로운 농지법을 만들게끔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농지법은 현재 농지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때 96년도에 만드는 농지법을 가지고 먼저 설명하는데 농지 취득자의 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지 소재에 관한 시장 구청장 면장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아닌 건 뭐였었죠? 농지 매매 증명서였습니다. 근데 96년도 1월 1일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로 농지 매매 증명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로 바뀌었고 농업 경영에 이행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8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의 확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확인 기준, 여기 보게끔 되면 다시 농지 매매 증명서에 있었던 20km 이내의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시행규칙 제7조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하고, 이때부터 96년도 1월 1일서부터 농지 매매 증명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로 바뀌게끔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농지의 그 역사를 봤는데, 이 역사 중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있는 것이 농지보존부담금이지 않습니까? 이 농지보존부담금도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이것도 역사를 보게끔 되면, 농지보존 및 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 농지 전용부에 따른 조정부의 납부, 다시 말하면,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절대 농지 전용에 따른 조정부의 납부지, 일반 농지, 다 상대 농지에서는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광정부에서 조정부의 납부 절차에 끄고 모든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부 다 농지 조정비를 납부하라는 것이 바뀌게끔 됩니다. 농지법에서는 다시 농지 조성비를 처음에 김영삼 정부에서는 그 자리에 농지 조성비를 해서 농지에 산당한 농지 조성의 소득 비용을 농지관리기금 운영관리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됐다가 다시 노무현 정부에서 농지 조성비가 농지보존부담금으로 바뀌어서 다시 냈습니다. 즉 제일 먼저는 박정희 정부에서 절대 농지만 농지조정부담금을 내게끔 하고, 전두환 정부에서 전부 다는 무조건 내게끔 하고 다시 30%를 내게끔 하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그대로 내게끔 하고 다시 노무현 정부에서 돈을 그대로 내는데, 이름은 농지조정비가 아니라 농지보존부담금으로 바꾸게끔 됐습니다. 다만 이 전두환 정부에서 농지기금을 만들면서 모든 농지의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된다는 것은 이름만 바꿔서 뿐이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농지부담금은 보면은 똑같이 나게끔 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곱미터당 5만원이고 공시지가의 30%고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이 5만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농지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폐지 이렇게 됐습니다. 2014년 4월 14일부로 농지보존부담금 제곱미터 상한금액을 폐지를 했으면, 그러면 이 농지조정부담금 상한을 5만원을 낸 게 없어집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5만원 공시지가가 5만원이 된다, 5만원이 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공시를 하지 않고 농지법에다가 그냥 5만원 내야 된다, 상한금액이 아니다고 지정해버리고 공시하는 걸 이제 폐지해버린 겁니다. 폐지 사유, 농지보담금과 부대시 제곱미터당 3억원 후에 농지보담금이 제곱미터 상한금액 고시를 개정 운영하였으나,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고시 내의 반영에 따라 아예 시행규칙에 딱 시행령을 정해놓고 시행규칙에 정해놨기 때문에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보면, 그냥 5만원은 제곱미터당 5만원 계속해서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보존부담을, 농지보존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안 내냐면은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짓는 것에 위한 것은 감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농업인의 주택을 질 때는 농지보담금을 감액을 해주고 또는 농업인이 농업인에다가 농업용 창고를 질 때는 농지보존부담금을 그때는 내지 않게끔 되는데 그 내지 않는 것이 농지를 농업용 창고를 줘도 대지로 바꾸지 않고 농지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에다가 농업인의 주택을 질 때는 대지로 바꿔주거든요. 그때 농업인이 농업인의 주택을 대지로 바꾸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는데 이때 농업인이 자기 농업인의 주택을 질 때는 농지보존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농지보존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그러한 공장을 중소기업의 공장을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는 농지보존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사업 계획서를 해서 창업중개 적격의 여부를 확인해서 상기 계획서를 외제 총괄 부서에게 요청을 하면은 조건부 면제하고 해주면은 심사를 해서 창업을 한 중소기업에게는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합의를 요청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보면 저는 이제 맨날 제일 처음에 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창업제의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그 창업을 해갖고 7년이 지나지 않았고 창업을 했다가 어떤 농지를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도 신청하면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더니 창업기부담금이나 농지보존부담금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내인 경우에는 대체살림조성비를 내고 그것도 분할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땅에 공장을 지어서 대지로 바꾸게끔 되면 공시지가에 올라간 만큼을 25%를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개발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고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창업으로 공장을 지으면은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그 파트 1에서 농지법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고 파트 2는 이제 FTA 시대를 만들어서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는 법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게끔 됩니다. 여러 가지 법률인데 제일 밑에 보면 자유무역협정 체계에 따른 농업인들이 지어가는 특별법을 이걸 제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봤더니 여기가 제일 먼저 만들고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중에 만드는 법 같아요. 이거 농어촌 곳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인 등에 지어나가는 특별법을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이 법이 제일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데 그냥 다 집어넣게 모여서 중요한 것만 옮긴 것이 이렇게 이것만 해도 벌써 한 20여 개 이상의 농업인을 위한 지원한 법이 FTA 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만든 법이
자연민학 합종 체계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의해서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게끔 되는데, 이 법이 지금 제가 만들고 한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수십 개를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한 대여섯 개에다가 이 교재에다 옮겨놨는데, 그 법 내용이 지금 제가 이렇게 6개로 그러니까 정리한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6개로 정리한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들으시면 조금 더 그 법을 만드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구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하자는 얘기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래 농지원부는 농지를 사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누구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건데, 이번에 농지원부가 뭘로 바꿨죠?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죠. 농지대장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고, 거기에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갖고 있다가 그 농지를 종용했던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뭐를 종용했냐도 나오는, 농지에 관한 모든 과정이 다 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얘기는 농지원부는 농지 주인에만 나타난 것이 없었는데, 농지대장은 농사를 누가 빌려서 짓는지도 정확하게 나오고 무슨 농사를 짓는지도 구별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농업 경작을 대규모로 유도해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를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같이 농지를 빌려줘서 합법적으로 빌려줘서 대규모의 농지를 농기계로 같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 원가를 낮출 수도 있게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을 통해서 빌려줄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산되는 농수산물 식품을 고급화로 유도해, 고급화로 유도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농지 자체가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대규모의 농지를 가지는 외국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과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가격으로 경쟁하지 못할 때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비싸게 받을 때는 고급화를 해서 비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싸고 대량 생산을 하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고급적인 농사를 짓는 것을 국가의 정책을 하고 지원해 주게끔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고령화 농업인의 조기 은퇴, 해가 뜨면은 농사 짓고 해 뜨면 농사를 집에 들어가던 그러한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던 시대는 끝이 났고, 기술과 머리로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농사를 짓던 분은 가능한 한 다른 영업과 직업을 가지도록 전용을 하고, 머리와 기술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바꿔나간다는 얘기죠. 농업을 경작하지 않고 경영한다는 얘기는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에 의해서 출퇴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농업회사에다가 빌려주고, 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까지 출근을 해서 월급을 받게끔 하면 농지에 농사를 가지고 짓는 사람도 생활이 안정되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농업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지의 생산 경력이 떨어지는 농지는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만들어서 지목이 전답 과손이 갖고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얼른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는 영농요건 분리농지로 지정해 주게끔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보면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보겠는데,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에 관한 지역한 특별법.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존해서 보존을 해주는데 무조건 보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보존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자 단체도 제외했고 자유무역 협정 이행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그의 용도에 따라서 여름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항상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농업 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고 농업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설립 신고고 농업회사 법인 신고. 다시 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조합법인도 만들 수 있고 이 법에 의해서 회사법인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합법인, 회사법인을 만들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LH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번에 19조 5가 추가가 됐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서 농지를 활용하여 전용해서 부동산업을 하려고 할 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동산업의 금지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은 본조신제에서 21년 8월 17일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법인에서 부동산을 산업에 금지를 한다 이입니다. 부동산업에 금지를 한다는 것은 농업법인이 주택을 사서 빌려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법인만 살 수 있는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전용해서 파는 것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못하게끔 만들었고 이 농업법인에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그 농업법인에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사지 농지를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이런 거를 농업법인이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농업 경영 정보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시행해서 농업 경영체의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업 경영체 등록은 사실은 보면 농지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농업 경영체 등록이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농지 대장에 의해서 누가 어느 농지에다가 무슨 농사를 짓는데 사서 짓느냐 빌려서 짓느냐가 농지 대장에 나왔기 때문에 농지 대장을 작성하게끔 되면 농업 경영체 등록은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 이것은 농지 대장을 만들기 전에 농업 경영체 등록에 대한 것이 만들어지게끔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농지 대장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보다도 더 상세하게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농지 대장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것이 등록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농업법인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노법인하고 일반 법인하고는 정관이 달라요. 이번에 이 노경제 등록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일반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그 정관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발표했던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없앴다가 이번에 그 보니까 그때도 있어서 교재에다 옮겨놓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법무사에다가 시켜서 제가 노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할 때는 이 정관을 이것을 주고 이걸로 기초로 해서 노법인 정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식회사 노법인을 만들 때 쓰시라고 노법인 만들기 정관을 하나 이렇게 교재에다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농지 대장을 만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도자료가 나온 건데, 농지 대장 자동 검증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간소화하다. 그러니까 농지 대장에 의해서 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자동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어느 농지를 어떻게 빌리든지 뭘 해서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농지대장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하게 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이번에 2023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미원 사료집이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023년도 1월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몇 월 달이죠? 11월 달이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완전히 농지법이 다 바뀌어갖고, 오죽하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놓은 농지 교재해갖고 도대체 강의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달에 강의를 중단하고 농지를 바뀐 법을 새로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새로 만드는데 아직 출판은 하지 않았고, 이게 원고입니다, 원고. 원고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고, 원고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한 2, 3개월 후에 정식으로 이 개정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연구소 농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요 등재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는 농지 현황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임대 차이랑 임대 구분, 인적 상한, 임대 면적, 임대료, 임차 기간, 이런 것이 농지 대장에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하고 농지 이용 조사를 실태를 조사를 해갖고, 누가 만약에 조사를 해봤더니 농사를 안 짓고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신고한 것과 다르든가 할 때 그걸 구분해 내겠다는 거고, 농지를 전용했을 때는 전용 허가와 신고한 흠의 기간과 일자나 전용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 인가도 전부 다 등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농지를 지목의 전답 과소인 경우는 필지 법무 그 농지에서 소유자는 누구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고 무슨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한 사람은 누구고 그 다음에 현재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도 기록을 해서 모든 농지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농지당에 다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농지 원본은 주인만과 농사를 짓는 것이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것만 기록이 됐었는데 지금은 농지 대장으로 만들어서 농지의 소유자, 번지수, 농사를 짓는 사람, 짓는 목적, 무슨 뭐를 실제 뭐를 짓는지,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디를 빌려서 무슨 농사를 짓는지까지 전부 다 농지 대장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해서 농지 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 농지 대장을 작성했을 때는 그 농지에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일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장님께서 경매로 3분의 1 농지를 사놨다고 가정합시다. 투자로 사놔서 사놓고 가지고 계셨는데 실제로 농사를 안 짓고 거기에 다른 사람 농사를 짓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농지 대장을 이제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농지 대장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등기부 등본에 3명 있습니다. 갑1 병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의라고 병은 거의 가 있지 않고 갑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의 주인은 갑1 병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가? 갑이고 콩농사를 짓는다고 신청했거든요. 그럼 농지 대장에 주인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콩농사를 짓는다고 신청했죠. 그러면 나머지 2사람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머지 2사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다른 곳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한 전산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당자가 사장님 저기 전라도에 농지 지분으로 3분의 1 780원 갖고 계신데 거기 사장님이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 지분보다 누구가 농사 짓고 있네요. 그럼 사장님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농지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못 해드립니다. 이게 밝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농지 원본시도 그게 안 나왔습니다. 이제 농지 대장에서는 그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농지 중에서 농사를 안 짓지 말고 지분을 갖고 있어도 반드시 잘라서 갖고 내가 농사를 짓도록 해야지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증에 문제가 없지.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있을 때는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입찰보증금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상태가 정확하게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낙찰 받은 수공사 한 분이 나는 그분이 다른 데 농지를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한테다가 이제 이거 셀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셀프 등기하는 거 좀 가르쳐 주시면 같이 한번 가주시면 안 돼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하러 왔습니다. 주민을 주세요, 속초 주세요. 이렇게 보더니 사장님 어제 농지 갖고 계시네요. 근데 그 농사 안 짓고 누가 농사 짓는 걸로 해서 지분으로 갖고 계신데 농사 안 짓고 누가 농사 짓네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도 농사를 안 지면서 무슨 새로운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 취득 자격을 또 신청하십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 못 해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부는 또 임대차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대차를 주게끔 되면 자기 농지를 농사 안 짓고 임대차 준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또 농지를 신청하냐. 그러니까 안 준다는 얘기죠, 지금. 임대차를 주고 이거는 농사를 지려고.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 농지를 그러면 그래서 가서 또 농사 안 짓고 또 임대차 또 줄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원부에서 농지 대장을 변경한 것은 농지 소유민 이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농지 민원 사례집에서 해놓은 제가 이렇게 옮겨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농지 민원 사례집에 나온 거 그대로 옮겨놓는 겁니다. 22년 4월 10일부터는 면적 제한 없이 필지 단위로 작성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하고요. 주말농장을 하는 것도 여기에 농지연부에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농지연부가 농지대장에. 농지는 필지 단위로 작성하게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농지를 3필지를 갖고 있죠. 3필지 따로따로 다 작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필지별로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농지 대장 관리 책임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 업무를 사장님이 용인에 살고 계시면 제주도에 있는 것도 용인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사장님이 용인에 사셔도 제주도에 있는 농지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농지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는지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소재지에서 관할하던 것을 이제는 주인이 어디 살든지 관할하지 않고 관할 지역에서 관할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농지법에서 농지의 농업인이 되는 건데 내가 200평의 농지를 사서 주말 농장으로 농사를 지면은 농지 대장에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올라가게끔 되면 그럼 난 농업인이 되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인의 조건은 변함이 없고 농지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농업인이 되는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농지 대장에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농업인이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농업인이 되는 조건은 그대로다는 얘기입니다. 즉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300평 미만을 갖고 있어도 농지 대장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짓 때 제재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 대장은 언제 작성하냐 하면은 농지를 새로 샀거나 농지를 빌리거나 한 그 순간에 바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현재의 농지 상태에서 농사를 짓는 거나 주인이나 그런 임대차에서 빌리는 거나 바뀌어지는 순간 무조건 농지연부를 그때 새로 작성하는 겁니다. 고쳐서. 무조건 필지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를 10필지 갖고서는 농지 대장이 10개를 소유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개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그러면은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봅시다. 공동소유 필지고 각각 소유 지분만큼 경작을 할 경우 농지 대장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평인데 9명이 갖고 있다 그러면 9명이 지분대로 뭐 50%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5%만 갖고 있었는데 그걸 나누어 갖고 지분별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을 구분해서 농지대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필지별로. 그러니까 필지별로 어디에는 누가 농사 짓고 어디는 농사가 주인은 몇 명인데 어디에 누구 농사 짓고 다 관장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한 사람이 지니까 한 사람 짓게끔 한다 던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 지분에 따라 소유 농지와 임차 농지를 구분하여 농지 대장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즉 5명이 농지를 소유했는데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5사람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4사람은 임대차를 준 사람입니다. 농지대장은 동읍면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시겠습니다.